안녕하십니까. 열린 언론 국민생각 이도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를 오랫동안 관통해 오시고 육선 의원을 지내신 천정배 전 의원님을 모시고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전망해보고 또 대선 국면에서 우리 광주 전남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광주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광주에서 5년간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작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한 1년여 동안 푹 잘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제 그런 정치 일선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에서 우리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에 앞으로 50년, 100년을 먹고 살 만한 그런 획기적인 경제발전 공약을 받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요. 하지만 그런 운동을 해보자. 제가 현재는 무슨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뭘 조직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속된 말로 좀 바람잡이 역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네, 광주시청 앞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내신 걸로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이 좀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해보고자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럼 이 대선 국면에서 예. 어떤 광주 전남의 어떤 그 원하는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역할을 하시고 싶다. 막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유력 대선 주자한테 좋은 공약을 얻어내야 광주나 호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한참 진행돼서 자동차 생산이 된다지 않습니까? 곧? 그렇습니다. 예. 네. 광주형 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사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실천해서 그게 쉽게 성사된 거 아닙니까?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대라고 이름이 됐지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번 내년에 새로 뽑힐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광주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큰 공약을 한번 이번에는 정말 그 핵폭탄 같은 공약을 한번 얻어내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늘 우리 광주가 앞장섰으니까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대통령한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네. 왜냐하면 제가 웅대한 청구서를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대통령이 될 후보한테 우리가 좀 웅대한 청구서를 한번 제시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 6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아무래도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과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지금도 훨씬 더 발전된 지역이 됐죠. 근데 호남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정치적 이유로도 해서 배제돼서 전국에서 경제에 관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것이라서 이거 쉽게 이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단숨에 해서 그 해결을 못할지 몰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50년의 기간을 두고 한번 따라잡아 보자. 다른 지역에 경제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다고도 합니다만 그런 인류 문명사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는 우리 광주와 호남이 배제됐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대한민국의 선도지역으로 좀 발전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새 대통령한테 웅대한 청구서도 내고 실제로 협력해서 그런 웅대한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 방금 웅대한 청구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의원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인터뷰 과정에서 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봤어요. 근데 웅대한 청구서, 정말 독특한 표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향후 호남에 우리 광주 전남에 50년을 좌우할 그런 큰 공약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자. 이것이 웅대한 청구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웅대한 청구서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 그 호남이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광주 전남이 주축이 돼서 3번의 그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었어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도 엄청 크셨고 또 많은 지역의 역할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민주정부를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서 탄생시켰지만 지역 발전으로까지 이어지질 못했어요. 예. 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지난 5, 60년간의 산업화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정도의 엄청난 고도 성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 고도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거의 배제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격차라는 게 엄청나진 거죠. 네. 말하자면 우리 광주나 호남은 거의 변변한 대기업 산업시설은 없다시피 하는 정도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커졌고, 그 다음에 경제적 격차라는 것은 돈이 돈을 낳고, 또 돈은 또 자자손손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한 번 벌어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까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광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서 얻어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현대 자동차로부터 437억 원을 유치해 온 겁니다. 돈으로 치면요. 437억 원은 사실은 중소기업 규모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후로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우순형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구미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또 30몇 개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그 고생해서 광주형 일자리 만들어서 아까 437억을 유치해 왔는데, 구미형 일자리는 그 다음에 보니까요, LG화학에서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해요. 네. 광주보다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울산형 일자리는 2조 원이라고 울산시장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조 원 중에 현대모비스라는 회사가 3,300억을 투자한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현대차 그룹에서 광주는 437억인데 울산은 3,300억을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죠? 한 네. 7, 8배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예컨대 영남과 호남은 이 경제가 큰 격차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광주형 일자리와 울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만 보더라도 그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진 거지, 그걸 줄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다. 지역 평등이다.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 헌법적 가치입니다. 국가 목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대로 놔두면 더 격차가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하든지, 꼭 호남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호남도 낙후됐지만, 예컨대 강호축이 낙후됐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충청북도를 거쳐서 호남에 이르는 그 지역이 이제 강호축인데, 강호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호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 과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번에 적어도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이 돼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적어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하는 결의를 우리 스스로도 다져야 될 것이고, 그거를 앞으로 새로 탄생할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그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이 민주정부 탄생에 많은 역할들은 했지만은
정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청구서를 제대로 작성을 못했네요. 그 사이에. 그리고 또 얻어내지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점은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민주화에 올인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건 네. 우리의 위대한 역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는 광주나 호남 없이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제 민주주의 공고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무리 물론 이제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다시 무슨 군사 정권이 된다든가 무슨 독재 정권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래서 경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보고 경제로 대한민국에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제 슬로건이 50년은 민주화로, 50년은 경제로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은 상당히 그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힘을 모아서 정말 그 좋은 그 공약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혼자 만드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의미도 없고요.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 시민들 참여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이제 일반 시민들도 제 힘껏 몸이 부서져라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예. 또 그동안에는 많은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일환이지만 예, 이런 기회를 예, 주셨지만 예. 아무래도 언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여서 제가 뵌 분들은 다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 네, 아시죠? 뭐 네. 당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공동체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이제 공감을 해주시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더더욱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만은 언론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응원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공약을 만들고 대선 후보한테 제시해서 공약화하는 데는 첫째는 광주시장님, 두 번째는 광주의 민주당의 지도부들, 말하자면 광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 며칠 전에 7월 26일 날 이 광주시에서 공약 초안을 발표하고 시민들한테 시민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행사가 DJ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예. 그 자료를 갖다 보니까 그래도 그 공약의 항목으로 보면 예컨대 뭐 AI 광주에 이제 AI가 이미 중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로 이제 AI 발전시키겠다는 이제 그 큰 과제 밑에 세부적으로 17개의 과제들이 쭉 열거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들 다 보니까 대체로 한 과제가 전부 다 되게 1조대, 1조 내지는 그래도 수천억 대의 과제들을 모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만족했습니다. 그 규모에는. 예. 지난 뭐 5년 전에는 뭐 1조대를 많이 늘어놓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방경 일자리가 437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불과 몇백억짜리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배짱 있게 AI에만 해도 1조대 공약을 한 대여섯 개를 늘어놨으니까 네. AI 그렇지. 또 뭐 자동차 분야 저는 이제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차 같은 자동차 분야 예. 또 에너지 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분야 이런데 예. 공약들이 좀 전부 다 그렇게 웅대한 말하자면 금액도 조대 이렇게 큰 공약을 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종합화해서 이를테면 과거에 박정희 그 정권에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경제개발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우리 광주 중심의 그야말로 웅대한 4차 산업혁명의 뭐 선도지역, 무슨 메카, 뭐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으로 키우는 그런 유기적인 공약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과 우선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열린 언론 국민생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대 대선이 이제 상당히 그 치열하게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고 계셨는데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첫째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지금 수치가 좀 최근에는 좀 더 접근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 네. 말은 어쨌든 민주당 정권을 끝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론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저도 늘 체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민주당한테 매우 불리한 점이죠. 근데 이제 다른 면을 보면은 후보들의 면면이랄까요? 인물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출중한 것 같습니다. 저쪽 당은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이제 뭐 윤석열, 최재형 뭐 이런 분들이 좀 어찌 보면 좀 엉뚱하게 지금 그 당에 들어가서 뭐 오늘 보니까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전 검찰총장이 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내일인가 오늘인가 내일 입당한다고 지금 그렇게 네. 예, 보도가 돼 있는 것 네,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분들은 정치에 말하자면 신입생이어서 과연 앞으로 남은 앞으로도 그래도 한 8, 9개월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과연 얼마만큼 잘 그 지지율 유지하면서 갈지 하는 점에 대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민주당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싸움이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 진영 간에 누가 더 뭐 쇄신, 혁신, 자기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승부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위험 요인이 그 이준석 현상이죠. 지난번에 이준석 네. 현상은 놀라웠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여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지만 아직은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무궁무진한 변화가 그쪽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설 만한 변화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그걸 해내면은 저는 뭐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할 의지만 있다면 변화의 그 폭이나 효과는 훨씬 이쪽이 민주당 쪽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거든요. 네. 네, 대통령 권력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저는 역시 다음도 조심스럽게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뭐 이제 예상해 보는데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그런 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거에는 조금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점들이 있죠. 최근에 와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도덕성에 관해서 국민적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 과거처럼 자기 고집들을 앞세운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광주에 내려와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전정배 전 의원께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눈으로 보는 분들도 한간에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예, 예. 혹시 뭐 내년 뭐 지방선거를 생각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뭐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원래 정치인은 끝까지 뭘 해보려고 안 합니까? 저도 뭐 그렇게들 보시는 것도 맞고, 저는 왜 또 욕심도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정치도 오랫동안 했고, 무슨 이제 뭐 나이는 그렇지 않은데 국회의장이나 국회 최다선도 이제 저보다 후배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작년 제가 총선 때 당락에 관계없이 다음은 더 이상 출마 않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공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때 기자회견에 그 말을 하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당신 정치한 역사상 가장 멋진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출마를 않기로 이미 제가 약속을 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정치를 은퇴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도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뭐 선거를 나가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또 제가 또 이제는 이제 뭐 당도 물론 뭐 아직도 당적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돼버렸고요. 무슨 그쪽 뭐 그 정치 활동의 뭐 기반이나 조직을 또 만들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이 대선 공약을 잘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단기간 일이기도 하고 지금 뭐 몇 개월 뭐 내년 길어야 내년 3월이고 공약 만드는 것은 아마 올 연말까지 정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5, 6개월짜리 일인데 광주 시민들로부터 그래도 큰 애정과 성원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 약간의 보답을 하고 싶다. 또 그래서 제가 AS 애프터 서비스 차원, 정치의 애프터 서비스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지지해 주신 지역민들에 대한 이제 애프터 서비스 뭐 하신다는 그 표현이 참 또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지역민들 중에는 우리 의원님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꾸준히 활동해 주시길 바란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시면 좋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뭐 충분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와 호남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점에 관해서 정말 저는 특히나 그런 광주의 국회의원을 5년이나 했다는 데 대해서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입니다. 앞으로 50년간은 우리 광주와 호남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토대를 이번 대선에서 꼭 얻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또 앞으로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